죄송해요. 아저씨,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던 그 순간 비에 젖은 후드가 뒤로 밀리면서 소녀의 목 부분이 드러났죠. 오른쪽 목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한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년 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기억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점의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전국의 수백 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 CEO였던 정우가 8년 동안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기다려온 이유, 그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소녀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니? 10살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정우가 그토록 찾고 있던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모퉁이에 자리한 정우마트의 형광등이 오늘도 어김없이 켜졌습니다. 42살 정우는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며 창밖을 바라봤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이면 언제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회 전 아내 미영과 2살 배기 딸 하은이가 사라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거든요. 정우는 계산대 뒤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고 그저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낡은 전단지 한 장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김하은, 당시 2살, 오른쪽 목 아래 별 모양 점.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실 정우는 이 동네 작은 마트 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국의 수백 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죠. 연봉만 수억 원에 달했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뒤 모든 걸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하은이를 찾기 위해서였죠. 정우는 전단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이의 사진 속 별 모양 점이 선명했어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하은이를 봤을 때 의사가 말했던 기억이 났죠. 이 점은 하은이만의 특별한 표시가 될 거예요. 정우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딸만의 특별한 점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점이 하은이를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미영과 하은이는 8회 전 이 근처 놀이터에서 실종됐어요. 그날 정우는 회사 중요한 회의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죠. 미영이 혼자 하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CCTV에는 놀이터에서 놀던 하은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도 함께 사라졌죠.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온갖 수사를 펼쳤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납치인지 사고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정우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소용없었죠. 수억 원을 들여 전국을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죠. 8년이나 지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은이가 이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마트를 열었죠. 매일같이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하은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정우는 전단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우산을 쓴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하은이만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죠. 정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하은이가 아닐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지나가는 모든 아이가 하은이처럼 보였죠.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은이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정우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학교 아이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과자를 사는 아이, 음료수를 고르는 아이, 모두 하은이 또래였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아이가 초콜릿을 들고 물었습니다. 1,000원이야. 정우는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죠. 저 아이들처럼 하은이도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배고프진 않을까? 추위에 떨고 있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잔돈이요.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우는 정신을 차리고 잔돈을 건넸죠. 고마워요. 아이는 밝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가게를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정우는 계산대에 팔꿈치를 기대고 창밖을 내다봤죠.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미영이 하은이를 안고 집에 들어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비가 와서 하은이가 무서워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하은이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가 안아주면 금세 그쳤지만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우는 혼자 남겨졌죠.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우는 가게 문을 열어뒀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이런 날엔 매출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우에게는 하은이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었죠. 8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공허했죠. 정우는 마지막으로 계산대 서랍을 열어 전단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은이의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제 하은이는 10살이 됐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키도 많이 컸을 테고 말도 잘할 거예요. 학교는 재밌어 할까요?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을까요? 정우는 전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아빠는 계속 기다릴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중얼거렸죠. 비는 밤늦도록 내렸습니다. 정우는 가게 문을 잠그고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엔 하은이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죠. 생후 1달부터 2살까지 하은이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하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첫 돌잔치를 했을 때,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내일도 기다릴 거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다릴게. 하은이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정우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갔어요. 정우는 진열대 정리를 하며 시계를 바라봤죠.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이럴 때면 하은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지금쯤 하은이도 어딘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까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죠. 회색 후드티를 깊숙이 눌러 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하은이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10살 정도였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가방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옷도 낡아 보였죠. 정우는 아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어서 와. 뭐 필요한 거 있니? 정우가 다정하게 말했죠.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위를 살피며 과자 코너로 향했어요. 정우는 계산대에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초콜릿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냉장고로 가서 작은 우유팩을 꺼냈어요. 계산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갑자기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어디 가니? 정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뛰기 시작했죠. 후드티 주머니에 과자와 우유를 재빨리 넣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서. 정우는 계산대를 뛰어나왔어요. 아이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정우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이의 운동화가 미끄러졌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아이가 넘어졌죠. 정우가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쳤니? 정우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죠. 찢어진 빵 봉지가 아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도 구겨져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화가 났습니다.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깡말랐고 손가락 끝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죠. 옷도 며칠은 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돈이 없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정우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안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웠죠. 괜찮아. 일어나. 정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비에 젖은 후드가 뒤로 밀리면서 아이의 목 부분이 드러났죠. 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른쪽 목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한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점의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하은이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정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아이는 정우의 시선을 느끼고 후드를 다시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아이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너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죠. 저 가봐야 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름이 뭐니? 정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은이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의 애칭이 바로 은이었거든요.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정우가 다시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죠. 10살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정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별 모양 점도 똑같고 이름도 비슷했어요. 설마 이 아이가 하은이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8년이나 지났으니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테고 워낙 어렸을 때 사라져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봐요? 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그냥. 너 배고프지? 정우가 물었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게로 가자. 밥 사줄게. 정우가 말했어요. 아이는 망설였죠. 돈 없어요. 괜찮아. 그냥 먹어. 정우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손을 뒤로 뺐죠. 안 돼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맞아. 조심해야지. 그럼 여기서 기다려. 음식 가져올게. 정우가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아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뒤를 쫓으려 했지만 아이가 더 빨랐어요. 골목 사이로 사라져 버렸죠.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아이가 정말 하은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아이일까요? 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부성애라고 할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정우는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도 계속 그 아이 생각만 났어요. 별 모양점, 은이라는 이름, 10살이라는 나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정우는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죠. 혹시 정말 하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도 정우는 잠들 수 없었죠.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오른쪽 목 아래의 별 모양 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은이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우는 베개를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그 아이가 하은이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겨우 잠에 들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벗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점점 하은이로 변해갔어요. 아빠. 꿈속에서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정우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또 올까 봐서였죠. 하지만 오전 내내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초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문득 CCTV가 생각났죠. 어제 그 아이가 온 시간대를 다시 확인해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CCTV 화면을 어제 오후 2시로 돌렸어요. 곧 후드티를 입은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집는 모습,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후드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정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얼굴 윤곽은 어느 정도 보였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코 모양이 하은이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입술 라인도 그렇고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정우는 하은이 사진을 꺼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2살 때 하은이 사진과 CCTV 속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했죠. 이럴 때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정우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협조해 줄까요? 게다가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죠? 정우는 머리를 쌓아놨습니다. 그때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정우는 급히 사무실에서 나왔죠. 중년 여성이 라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정우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마음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손님이 나간 뒤 정우는 다시 CCTV를 봤습니다. 아이가 달아나는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넘어질 때 후드가 벗겨지는 순간도 확대해서 봤죠. 그 순간의 별 모양 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하은이의 점과 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상에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우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를 다시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보여주면 될 거예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하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나서면 아이가 놀라서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8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면 무서워할 거예요. 정우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일단 아이를 다시 만나보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더 늦게 닫았습니다. 밤 11시까지도 문을 열어뒀어요. 혹시 그 아이가 다시 올까 봐서였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우는 점점 초조해졌죠. 혹시 다시는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우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 아이는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절망적이었어요. 이번에도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닷새째 되던 오후 기적처럼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과자 대신 삼각김밥을 집었죠. 정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는 이번에도 계산하지 않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모른 척했어요. 계산대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이를 지켜봤죠. 아이가 가게를 나서자 정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엔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아이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아이가 뒤돌아보지 않도록 조심했죠. 아이는 주택가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낡은 집들이 많아졌어요.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죠. 아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정우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주택가 골목을 구불구불 따라 걸었습니다. 정우는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뒤따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점점 더 낡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들, 녹슨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는 나가 있어서 어둑했죠. 정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익숙한 길인 것 같았죠. 주택가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우도 급히 전봇대 뒤에 숨었어요. 아이가 향한 곳은 반지하 건물이었죠. 지하 반층 정도 땅에 파묻힌 낡은 집이었습니다. 철문이 녹슬어서 삐걱거렸어요.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죠.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정우는 망설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정우는 반지하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노란색 형광등 빛이었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걸었어요. 창문은 반지하라서 정우가 쪼그리고 앉아야 들여다볼 수 있었죠. 유리창이 더러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손으로 유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죠. 방 안에는 낡은 이불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몹시 야위어 보였죠. 병든 것 같았습니다. 여성 옆에는 그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물그릇에 수건을 적셔서 여성의 이마에 올려주고 있었죠. 아이의 움직임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간병을 해온 것 같았어요.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병든 어른을 돌보고 있다니.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방 안은 정말 가난해 보였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고 이불도 낡았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죠. 정우는 더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창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찡그리며 더 자세히 봤어요. 액자 안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정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는 실종 아동 전단지였어요. 김하은, 2세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우가 8년 전에 만들어서 온 동네에 붙이고 다녔던 바로 그 전단지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죠. 왜 저 집에 하은이 전단지가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여성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급히 물컵을 가져다 줬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응, 괜찮아. 고마워, 은희야. 여성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은희라고 불렀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정말 은희였던 거예요. 하은이의 애칭과 똑같았죠. 정우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하은이라면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무서워할 거예요. 8년 동안 저곳에서 살았다면 아마 정우를 아빠로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죠. 만약 정말 하은이라면 왜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가난한 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방안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아이가 여성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었죠. 여성은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병이 많이 깊은 것 같았어요. 아이는 여성 곁에 누워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하은이었습니다. 코 모양, 눈썹 라인, 모든 게 어린 시절 하은이와 똑같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의 눈에는 확실히 보였죠. 정우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8년 동안 찾아 헤맸던 하은이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죠. 하은이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여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장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하은이를 놀라게 하거나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은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정우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반지하 방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든 여성과 그 곁을 지키는 아이, 그리고 벽에 걸린 하은이 실종 전단지까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새벽이 되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아이가 정말 하은이라면 그 여성과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죠. 정우는 서둘러 가게를 열고 근처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8년 동안 살았으니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길 건너편 슈퍼마켓 사장을 찾아갔죠. 아저씨, 혹시 뒷골목 반지하에 사는 분 아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박선아 씨 말하는 거야? 슈퍼마켓 사장이 대답했어요. 박선아요? 정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안쓰러운 분이지.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어. 슈퍼마켓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보육원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대.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여기 왔지.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육원에서 일했다고요? 그럼 아이들을 잘 아는 분이겠네요. 그럼 아이 키우는 건 전문가지. 그런데 지금은 워낙 아파서 오히려 아이가 어른을 돌보고 있어. 슈퍼마켓 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그 아이는 박선아 씨 친자식인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주워서 키우는 거야. 8년 전쯤에 놀이터에서 버려진 채로 있던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8년 전 놀이터에서 발견된 아이라고요? 그럼 진짜로?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보통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말이야.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봐. 슈퍼마켓 사장이 고개를 저었죠. 정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우는 급히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하은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8년 전 놀이터에서 발견된 아이, 나이도 맞고 별 모양점도 맞고 이름도 비슷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우는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 전 하은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김 탐정이었죠. 김 탐정님, 저 정우입니다. 아, 정우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하은이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갈게요. 김 탐정은 1시간 후에 가게로 왔습니다.
정우는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주고 반지하 집 위치도 알려줬죠. 김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 탐정이 말했죠. 어떤 증거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이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거예요. 일단 머리카락이나 다른 시료를 구해보세요. 몰래라도 말이에요. 김 탐정이 제안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우는 기회를 노렸어요. 아이가 다시 가게에 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틀 후 아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삼각김밥을 들고 달아났어요. 정우는 뒤를 쫓았지만 일부러 잡지는 않았죠. 대신 아이가 넘어졌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까 해서였어요. 다행히 길가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주워서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김 탐정에게 연락했죠. 김 탐정은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검사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렸어요. 정우는 그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탐정이 가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 씨, 결과 나왔어요. 지금 갈게요. 김 탐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김 탐정이 도착했어요.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99.9%. 정우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은이가 맞나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하은이가 확실해요. 김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만에 드디어 하은이를 찾은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죠. 왜 8년 동안 박선아가 하은이를 키웠을까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우는 김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탐정님, 박선아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정우는 다시 한번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일주일 후 김 탐정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선아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정우는 가게 문을 닫고 김 탐정과 마주 앉았죠.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우 씨,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에요. 김 탐정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박선아가 8년 전 실종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였다는 걸 확인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박선아는 우연히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하은이와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걸 목격했죠.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납치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죠? 박선아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도 피해자였거든요. 김 탐정이 한숨을 쉬었죠. 어떻게 피해자라는 거예요? 박선아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던 순간
범인들이 그녀를 발견했어요. 쫓아오는 바람에 박선아는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차 사고가 났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차가 도로에서 뒤집혔는데 그때 하은이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박선아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은이만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범인들과 부인은 그대로 사라진 거죠. 그럼 미영이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행방을 모르겠어요. 박선아도 그 이후 소식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김탐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박선아는 의식을 잃은 하은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하은이는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죠. 그때 하은이 나이가 겨우 2살이었으니까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박선아가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와보니 상황이 이상했죠. 차 사고 현장에서 신원불명의 아이와 함께 있던 박선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박선아를 의심해요? 목격자인데. 현장 상황이 애매했거든요. 박선아는 머리를 다쳐서 말이 일관되지 않았고 하은이는 기억을 잃어서 증언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정작 납치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김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박선아가 아이를 납치한 것으로 의심했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박선아는 극도로 불안해했죠. 무고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은이와 함께 도망쳤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숨어 살면서 하은이를 키운 거죠. 자신의 딸처럼 말이에요. 정우는 머리를 쌓아놨습니다. 그럼 진짜 납치범들은 누구예요? 김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정우 씨 회사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죠. 8년 전 당시 정우 씨 회사를 인수하려던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한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의 회사 지분을 노리던 대기업이었어요. 한성그룹의 전무였던 박철민이 이 일을 주도했어요. 정우 씨를 협박해서 회사를 넘기려고 했던 거죠. 가족을 인질로 잡으면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계획이 꼬인 거죠. 차 사고로 하은이는 잃어버리고 부인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박철민은 겁이 나서 모든 걸 은폐했죠. 그럼 박철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우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정우 씨 회사 부사장으로 있어요. 김탐정의 말에 정우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8년 전 회사 인수가 무산된 후 박철민은 오히려 정우 씨 회사에 영입됐어요.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요. 정우 씨가 그때 실종 사건으로 정신이 없어서 인사에 신경 쓰지 못했죠. 정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납치한 범인과 함께 일해왔다니. 박철민이 정우 씨 옆에서 버젓이 일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놈이죠. 김탐정이 분개했습니다. 정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박철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자신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그 얼굴이요. 증거는 있어요? 정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박선아 증언과 당시 CCTV 일부, 그리고 한성그룹 내부 문서 몇 개가 있어요. 충분히 수사할 만한 증거죠. 김탐정이 대답했죠.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박철민을 그냥 둘 수 없었죠.
하은이와 미영, 그리고 박선아까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탐정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연락하세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이틀 후 정우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8년 전 대기업 CEO 가족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정우는 단상에 올라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8년 만에 제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하겠습니다. 정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죠. 8년 전 제 딸 하은이와 아내가 실종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 사건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한성그룹 전무였던 박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기 위해 제 가족을 납치했어요. 현재 그는 제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죠.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물론입니다. 목격자 증언과 당시 CCTV 영상, 그리고 관련 문서들이 있어요. 정우는 김 탐정이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죠. 또한 제 딸을 8년 동안 키워주신 박선아 씨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정우는 박선아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그분은 우연히 납치 현장을 목격했다가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셨지만 경찰의 오해로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셨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적느라 바빴습니다. 정우는 감정을 추스르며 계속했어요. 박선아 씨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제 딸을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철민의 사무실에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어요. 박철민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당시 한성그룹 내부 회의록에 정우 회사 인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박선아의 증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결국 체포됐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방송됐죠.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믿고 일했던 부하 직원이 사실은 가족을 파괴한 원흉이었다니. 한편 박선아의 누명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했어요. 8년 동안 숨어 지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했죠. 하지만 박선아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그녀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경화가 말기 상태예요. 몇 달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정우는 병실에서 박선아를 지켰습니다. 하은이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져야 해요. 하은이가 박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은희야, 이제 진짜 아빠를 만났으니까 괜찮아. 박선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없이는 싫어요. 박선아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 씨, 8년 동안 하은이를 키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거든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아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이가 좋은 아빠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박선아는 하은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은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은이는 박선아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었죠. 엄마, 가지 마세요. 정우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선아 씨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박선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정우는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박선아 씨는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남의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 딸이 8년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우가 진짜 아빠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박선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죠. 8년 만에 되찾은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영을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박철민을 통해 미영의 행방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선아의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 경영을 완전히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기로 했죠.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은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정우는 그 작은 마트의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하은이네 작은 마트라고 예쁜 글씨로 적었어요. 하은이가 직접 고른 분홍색 글씨였죠. 아빠, 이 색깔 예쁘지 않아요? 하은이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뻐. 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8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호칭이 여전히 낯설지만 행복했죠. 처음엔 하은이도 어색해했어요. 박선아를 엄마라고 부르며 8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정우가 매일 밤 하은이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해 줄 때면 하은이 눈에 희미한 기억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빠, 저 정말 이렇게 작았어요? 하은이가 생후 6개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손바닥만 했어. 그때 아빠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안았는지 몰라. 정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은이는 이제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어요. 처음엔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착한 성격 덕분에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하은이는 매일 방과 후에 마트로 와서 계산대 옆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했어요. 정우는 그런 하은이를 보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어요.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아빠랑 저랑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박선아 엄마도 그렸어요. 하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늘 위에 날개 달린 박선아가 웃고 있고 아래에서는 정우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있었죠. 정말 예쁘게 그렸네. 정우는 그림을 가게 벽에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8년 동안 비 오는 날은 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하은이가 옆에 있었죠. 아빠, 빗소리 들어요? 하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박선아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하은이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선아 씨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정우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어요. 8년 동안 쌓인 아픔과 그리움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삶이란 건 결국 다시 만날 용기를 내는 일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는 거구나. 8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은이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죠. 아빠, 저 배고파요. 하은이가 숙제를 끝내고 일어났습니다. 뭐 먹을까? 라면 끓여줄까? 좋아요. 그런데 계란도 넣어주세요. 하은이는 까르르 웃으며 정우의 팔에 매달렸어요. 정우는 그런 하은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죠.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정우는 미영 생각이 났어요. 박철민이 재판에서 미영에 대해서도 증언했지만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미영도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기다릴 거예요.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정우와 하은이는 함께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은이가 스위치를 끄고 정우가 문을 잠갔죠. 이제 이 모든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예요? 하은이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하은이는 뭐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랑도 영화 보러 가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내일 영화 보러 가자. 정우와 하은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을 비추고 있었죠. 정우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는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진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하은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갑자기 정우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모든 대답이 있었죠. 8년 동안의 고통도 절망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정우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인생의 상처 위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비는 내리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